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날 테이블에 오른 주제는 청년 일자리 문제였는데요. 청년 일자리 문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거론됐던 우리 사회의 큰 문제였었죠. 일자리 문제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가 과연 남은 기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초빙교수,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중앙대 경영학부 위정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6개 기업 총수들을 불러서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찬을 진행했는데 아무래도 6개 대기업 총수들이 이번 자리에 배석을 했지만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아무래도 지난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었습니다. 결국 이 자리에서 사면 관련 언급은 없었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얘기에 대해서는 계속 좀 화두에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민석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지금 남은 기간 한 5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결정할 가능성 어떻게 좀 점치십니까? 글쎄요, 제가 대통령 깊은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할 때도 정부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일테면 일부 국민들의 정서적 거부감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이제 사면 복권은 시켜주지 않고 가석방만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해외 출장도 활발하게 다니는 등 실질적인 기업가로서 활동은 펼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이 건 말고 지금 이건 어차피 사면 복권됐지만 또 하나 진행 중인 재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불법 승계 혹은 부식 회계에 관한 건인데요. 그래서 설령 이 건에 대해서 뇌물수수 이런 혐의에 대해서 사면 복권을 시켜준다 하더라도 또 다른 건에서 또 유죄가 나오면은 그 또한 굉장히 난감한 입장이고 그래서 제 상식으로는 그걸 지금 사면 복권을 시켜주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번에 또 박근혜 대통령도 사면을 했단 됐죠.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인 예측은 박근혜 대통령 사면 안 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또 전격적으로 아마 일단 보도된 바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참모들하고 깊이 논의도 하지 않은 측근 몇 명만 두세 명만 아는 상황에서 결정을 전격적으로 하셨다. 그러니까 정말 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은 보면은 어떻게 보면 특경가법에 의해서 기업인 활동을 못하게 되고 5년 동안 활동 못하게 되는데 취업 제한이 있는데 사실상은 기업가로 활동하고 있고 정부가 그걸 묵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을 비춰볼 때 이재용 부회장이 조금 더 정상적으로 기업가 활동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면 전격적으로 사면을 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다. 제 예측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됐을 때도 가석방을 두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지만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무보수 또 비상근 미등기 임원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 제한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 취업 제한을 두고도 논란이 됐어요. 그러면서 어제 이제 간담회에 이재용 부회장이 참석하는 것을 두고도 취업 제한과 좀 배치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예. 이제 사실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상징성, 사실은 이제 촛불 정부라고 이야기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최순실 정유라 등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인들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형을 받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정부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과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이 많았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가석방을 갖다 할 수밖에 없던 여러 가지 구조는 여전히 이제 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백신도 부족한 상황이고 실제로 우리 역량을 총동원해서 백신을 구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네. 삼성이라는 글로벌 기업이 가지고 있는 힘, 역할 이런 것이 뭐 대단히 필요한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런 진보 진영에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이제 가석방을 갖다 결정했고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사면 뭐 이어지는 한명숙, 이석기 뭐 가석방 이렇게 복권 이런 과정을 보면서 왜 도대체 이재용 부회장은 사면하지 않으셨냐 이 이야기 재개해서 아쉽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코로나 극복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있는데 아쉽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겸사겸사해서 아마 어저께 이제 청년 온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네. 청년들의 일자리 만들기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갖다가 또 격려도 하고 또 제대로 좀 해달라는 그런 암묵적인 어떤 압박도 좀 있었고 이러면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내년에 3월 3일절이든 또는 석 달이든 아마 대통령께서 사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뭐 이제 지난 연말부터 최근에 연말부터 이제 내려가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네네. 우리 사회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묵은 숙제들과 관련해서 좀 정리하셔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실은 문재인 정부 해온 것과 관련한 백서도 정리하고 있고 네. 또 한편으로 이후에 국민들의 화합과 단계를 위해서 좀 대통령이 조금 욕을 먹더라도 정리할 거는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는 뭐 기업이 코로나 팬데믹 극복하는 과정에서 역할도 크고 했기 때문에 우리 진보 진영에서 반대하더라도 아마 과감하게 사면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사면할 것이다. 교수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사면 지금 의견이 좀 다르세요. 뭐 결국은 좀 힘들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주셨고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전망이고 예측이지만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이제 역대 정부하고 이제 대기업 간의 관계를 보게 되면 뭐 비교적 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번에 이제 가석방을 했던 것도 이제 정부 입장에서 좀 필요한 측면이 좀 있다고 좀 보여지고 예를 들면 백신이라든지 예를 들면 고용 그다음에 해외 투자, 반도체가 특히 이제 이슈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중 뭐 무역 마찰에서 반도체가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삼성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어떤 상황이기 이런 복합적인 변수하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이제 가석방으로 풀어준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향후에 이제 과연 이게 사면과에 되겠는가 이슈는 이번에 이제 정부가 준 시그널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를 들면 3.1절 그리고 부처님 오신 말 이전까지 열심히 좀 뛰어보세요라는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사면 이슈는 국민적인 정서 이슈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법원도 의외로 이제 국민들의 어떤 정서 여론을 대단히 중요하게 좀 보둔 거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향후에 특히 그 얼마만큼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좀 성과를 낼 거냐. 특히 중요한 어떤 지금 삼성 뭐 바이오로직스 등등이 이제 중요한 키를 지금 쥐고 있기 때문에 백신 네. 공급에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얼마만큼 좀 활약을 할 것인지 즉 얼마만큼 성과를 낼 것인지 좀 지켜보겠다는 저는 의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과가 이제 만족스럽고 뭐 국민 여론이 상당 정도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뭐 정부가 이제 가석방이 아니죠 사면하는데도 네. 뭐 부담이 좀 없을 거지만 만약에 이제 그 성과가 미흡하고 국민 여론이 여전히 부정적이라면 그리고 또 이 가석방과 사면은 상당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내년에 일단 3.1절은 좀 무리일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부처님 오신 날 정도까지 지켜보겠다 그리고 열심히 좀 뛰어보세요라는 네. 그런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좀 늦네요. 사실 5월쯤은 돼야지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의 남은 뭐 형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반대로 저는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사면을 차라리 받지 않는 게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안 받는 게. 예,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계속 또 사면을 받게 되면 이게 특혜 논란에 또 휩싸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사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가석방 같은 경우도 차라리 안 받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또 본인에게도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털고 가는 게 일정하게 과거의 그런 논란, 뭐 분식회계 등등의 많은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 승계 등등이 있습니다. 그 어느 선에서 끊고 가는 게, 근데 끊고 간다는 것은 자기가 그 주어진 예를 들면 판결에 대해서 그 처벌에 대해서 전부 완결적으로 수용을 했다라는
뭔가 액션이 좀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이제 가석방도 그렇고 사면이라는 즉 정부와 관계에서 뭔가 또 한 번 특혜를 받았다는 그런 논란에 계속 굉장히 휩싸이면서 그게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면 같은 경우 차라리 받지 않는 게 정부가 그걸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뭐 이재용 부회장이 뭐 1, 2년 하고 그만둘 것도 아니고 뭐 전문 경영인도 아니고 향후에 한 20년, 30년을 만약 삼성그룹을 이끌고 간다고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보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이재용 부회장이 뭐 3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번 간담회 테이블에 올랐던 이슈는 사실 일자리, 그중에서도 청년 일자리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만나서 이 좋은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몫이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좀 고용에 기여해 왔던 기업들의 어떤 감사의 뜻도 밝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좀 약속해달라는 얘기까지도 했는데 사실 그동안 정부가 좀 보여왔던 모습들은 공공 일자리 창출을 좀 많이 집중하려는 모습들을 보였고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뭐 고용률을 높이든지 취업자 수를 늘리든지 하는 숫자적으로는 어쨌든 공공 일자리로 좀 기여한 측면이 있어서 이제 기업들, 그러니까 민간 쪽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비중을 다시 좀 늘리려는 모습을 보이는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냥 기업들의 압박 카드로만 쓰는 건지도 좀 해석이 궁금하거든요. 근데 뭐 정책 초점이 조금 전환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아까 뭐 서두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나서고 뭐 일자리 상한까지 만들어냈는데 예. 뭐 첫 몇 년간 성과가 좀 좋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공공기관 국민 세금으로 네. 지탱되는 공공기관 이주 일자리 늘어났습니까? 공무원 수를 정원한다든지 뭐 공기업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든지 혹은 뭐 60대 이상 노인네들에게 뭐 단기 알바성, 일자리. 치료 사업성의 그래서 뭐 숫자는 뭐 이렇게 늘어났어요. 고용으로 네. 뭐 보이게끔 하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지 받았죠. 않았습니까? 예. 많은 비판론자들이 뭐 그렇게 해봐야 국민 세금만 충나는 거고 결국 고용은 기업에서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사실 그 비판은 저는 정당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뭐 늦게나마 기업들 이 일자리 창출한다 그 기업인들 불러서 지금 청년 희망 온이라고 하는 어떤 네. 정부와 협약을 통해서 그 교육 훈련비를 정부에 지원하고 예. 이 기업에서는 이제 고용을 창출하는 그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참여하고 있는 6개 기업군이죠. 뭐 그래서 저는 이런 행사는 뭐 굉장히 뭐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조금 더 바란다면 우리가 9988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뭐냐니까 고용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숫자는 99%고 네. 고용은 88%를 중소기업 차지한다. 창출한다는 거예요. 네.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지난 한 10여 년간 고용을 거의 창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로봇 무인화되는 도입하는 것들. 최대한 그 생산성을 예. 향상시키고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그렇지만 또 대기업의 역할은 그렇게 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해외 수출하는 국가 네네. 수지를 이롭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하죠. 투자도 하더라도 오히려 국내보다는 해외에 그런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고 네. 그래서 대기업이 할 수 있는 거는 이 상생 경영을 통해서 같은 협력업체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직접 고용을 늘리는 거를 또 우리나라 대기업 인건비가 일본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구 푸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행시 모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소 중견기업들이 확대돼야 된다. 예. 대기업은 또 재정적으로 넉넉하거든요. 굳이 정부가 뭐 그 교육훈련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자금 여력이 있는 것이고요. 중소중견기업에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육훈련을 정부가 지원해주고 그렇죠. 또 채용 많이 할수록 그렇게 프로그램 자체 취지는 좋지만 네. 조금 더 이 실효성을 거두려고 그러면 중소중견기업에 확대돼야 된다. 그러나 뭐 이 모임 자체는 저는 정부의 시각이 민간에서 고용이 창출된다는 그런데좀 더 방점을 찍은 것으로 봐서 저는 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공공 일자리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좀 전환을 하는 시도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서 글쎄요 기업들이 지금 이번에 간담회에 참석한 6개 기업이 3년 정도 기간 동안 한 18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상태인데 사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고 이게 불확실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글로벌 밸류체인이 무너진 상황이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하는 데는 일부 걸림돌이도 될 수 있는 측면들, 그 다음에 지금 AI나 뭐 무인화되고 있는 상황들,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이 도입되고 하는 것들이 고용 창출에는 아무래도 저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우리 사회, 우리 경제에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강하다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네. 이제 대통령께서 어저께 이제 좋은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몫이고 그러니까요. 정부의 몫은 지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5년 가까이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81만 개의 일자리를 공공 부문에서 창출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공무원, 경찰, 소방 이쪽에서 17만 개. 그 외에 이제 공공의료나 사회복지 쪽에 나머지 합쳐서 한 30만 개 정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노동시간 단축, 네. 일자리 창출로 한 20만 개.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연차 수당, 연차 휴가 이런 걸 다 써가지고 30만 개 일자리 정도 해서 이제 80만 개 일자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공 부분에도 일정 부분 좀 해봤지만 어저께 그것은 사실은 대통령 고백이다. 고백이다. 네. 실제로 내가 공공 부분에 일자리 창출하려고 했어서 해봤더니 뭐 공무원을 제외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도 어렵고 결국은 기업에서 해주셔야 된다. 고백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스타일 같으면 뭐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로 내가 해보니까 안 됩디다. 그래서 기업 여러분들이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솔직히 이제 자기 고백으로 역시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제 뭐 한 18만 개 정도 됐는데 사실은 이 발표는 어저께 발표가 아니고 삼성도 이재용 부회장이 몇 달 전에 말씀하신 거고 또 이제 현대자동차도 정의선 부회장께서 정의선 이제, 회장이죠. 예, 또 이제 그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4만 6천 개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이제 뭐 불화시킬 수도 있기는 하지만 네. 사실은 기업들이 거의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현대자동차 예. 기준으로 하면은 1년에 2,000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고 이러면서 신규 교육은 거의 창출하지 못하고 특히 또 해외 직접 투자도 많았고 이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못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들이 무너지면서 글로벌하게만 너무 투자해가지고 이후에 위기가 닥쳤을 때 네.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국내 투자도 훨씬 더 강화하는 추세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기업들이 저 약속을 지키리라고 보고 있고요. 뭐 대통령이 이야기한다고 말 듣고 안 듣고 정도의 상황은 이제 박근혜 정부 시대 끝났다. 그래서 뭐 그런 것을 대통령께서 감사를 표할 뿐이고 기업의 특성에 맞게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예. 부분들은 약속이 지켜질 것이고 또 우리 청년들이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요즘에 뭐 참 능력 좋은 청년들이 참 많은데 이걸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 보니까 청년들에게도 조금 더 반가운 소식들이 좀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지만 과연 기업들이 어느 정도까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여건은 만들어져 있는지를 한번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이번 일자리 창출도 보게 되면 역시 이제 역대 정부와 기업과의 관계를 사이클을 그대로 좀 드러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진보하고 보수 정부를 떠나서 결국엔 모든 정부가 초기에 들어서면 항상 기업들을 통제하고 압박하려는 그런 시도를 좀 했었고요.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이제 뭐 성장보다는 분배에 강조점을 좀 두고 이런 거 했었는데 항상 이제 정권 말기에 힘이 빠지면 기업들을 끌어들여서 기업들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려는 그런 모든 정부가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왔었습니다. 근데 그 어쩔 수 없는 5년 단임이라는 어쩔 수 없는 정부의 그런 사이클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에 이제 민간을 결국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왜 그걸 정부가 그러니까 출범 초기에 그걸 이해를 못했던가 하는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그건 이제 보조적인 역할이지 결국에는 기업들이 특히 이제 대기업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현재 이제 대기업들조차도 글로벌 경쟁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그런 어떤 글로벌 어떤 그 대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IT 빅테크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서 거기에 맞게 고용을 또 창출하는 즉 기존의 고용을 연장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면서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식의 어떤 선순환의 사이클을 가져왔는데 예. 우리 같은 경우 이런 어떤 약속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선순환의 사이클이 아니라 기존의 고용을 좀 유지하는 그래서 산업 구조의 전환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진화를 방해하는 것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18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을 했는데 저는 이것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뭐 정부가 차기 정부가 내년 이제 당선자가 3월이면 이제 당선이 되기 때문에 예. 밝혀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제 6개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정경련 등등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차기 정부에 맞춰서 어떻게 또 일자리 창출할 것인가를 새로운 플랜을 짜거든요. 그럼 훨씬 18만 개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숫자를 만들어낼 겁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올해 지금 약속을 했던 것 자체가 뭐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정부가 이렇게 방향을 전환했으면 기업들이 이제 이런 새로운 어떤 산업과 비즈니스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통해서 창출할 수 있도록 뭔가 이게 이 정책 방향을 좀 바꿔줘야 된다는 점, 이 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글쎄요.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정부도 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기업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나선 상태인데 앞서 김현석 교수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대기업만 해서는 뭐 절대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게 또 고용 시장일 테고 일자리 시장일 텐데 그래서 정부도 말씀 주신 그 청년 희망원 프로젝트를 이제 대기업에서 중소 중견기업 혹은 이제 플랫폼 기업까지도 좀 확대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일자리가 있어도 채용이 되지 않는 데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또 기업들이 내놓는 일자리의 어떤 미스매치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매칭이 안 되는 결과물도 있을 텐데 만약에 이렇게 중소 중견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다음 뭐 정부가 지원해서 직업 훈련을 시켜준다고 해도 결국은 청년이 도전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매칭이 좀 될 수 있을 여건들을 좀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대부분은 중소 중견기업에서 창출이 되고 있고 예. 또 중소 중견기업은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꽤 많습니다. 더구나 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뭐 지금 어려운 어렵죠.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일자리는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미스매치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거기에는 뭐 다양한 요인이 있죠. 뭐 그전에 아까 뭐 18만 개 일자리 두 분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건 뭐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어렵다고 그거는 새로 생기는 일자리만 이야기한 거지 사실 새로 생기는 일자리들은 항상 없어지는 일자리겠습니다. 마이너스는 안 하고 플러스 습만 하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제가 뭐 다른 5대 기업으로 제가 근무했던 KT 같은 경우에 20여 년 전에 5만 6천 명을 고용했다가 지금 2만 2천 명이거든요. 절반 절반도 안 이하로 되죠. 그럼 물론 네. 이제 계열사까지 합치면 한 4만 명 가야 되는데 네네. 계열사라고 하는 거 통신회사 계열사 다 뭐 콜센터라든지 같이 유지 포함돼 보수하는 그런 그렇게 뭐 양질의 일자리를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뭐 3년 동안에 12,000개를 창출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신규 사업 뭐 AI 해서 열심히 해서 하겠다고 이야기인데 그 와중에 없어지는 일자리 있을 거고 그렇겠죠. 12,000개를 창출하기가 제가 쭉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해마다 한 1,000명 정도 줄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 일단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네네. 대기업 다른 대기업은 제가 정확하게 사정을 모르겠지만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 그 스마트 팩토리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고용을 대폭 늘리기 어렵다. 뭐 M&A나 이런 건 하겠지만 뭐 결국 그런 것들은 기존에 있던 인력들이니까 그렇죠. 추가로 고용 창출되는 것 같고요. 그럼 뭐 대기업이 할 일은 상생 경영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먹고 살게끔 좀 더 자기가 거둔 이윤을 중소기업에 제대로 이렇게 그 원청 하청 관계에서 제대로 네. 뭐 값을 쳐준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예.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적 대책하고 예. 장기적 대책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단기적 대책도 기업 입장이 있고 또 구직자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중소기업이 어려운 거는 결국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상생 경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점도 있고 여건이 안 되는데 정부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 52시간 근무라든지 너무 네.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이라든지 혹은 뭐 조금 더 나서 공해 환경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규제 네. 뭐 혹은 뭐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걸 도입함에 있어서 대기업하고 중소중견기업을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강도로 밀어붙이면 중소중견기업은 아예 고용을 포기하고 마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조금 플렉시블하게 유연하게 이렇게 도입하면서 감당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고요. 네. 또 구직자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구직자들은 대기업, 중소기업을 찾아보면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근무 여건이 안 좋아서 네.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 대기업만큼 대우를 해줄 수는 없겠지만 예. 단시간에 그 부분을 정부 세제 혜택이라든지 교육훈련 지원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메꿔주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결국은 또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그 노동시장의 유연성. 네. 이를테면 지금 청년이 대기업과도 훌륭히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기존의 노조라든지 이런 기득권 대기업의 정규직들을 보호하는 그런 장치 때문에 이 들어갈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막혀 있는 네, 그렇게 좁거나.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든지 예. 혹은 지금 전공하고 이렇게 미스매치되는 그런 부분에서 대학 교육의 개혁
이런 그냥 눈앞에 보이는 기업을 불러다가 예. 고용 좀 많이 하시오, 투자 많이 하시오라고 하는 것도 우선 당장은 필요한 일이겠지만 그보다 근원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산업 구조를 개편한다든지 대학 교육을 개편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추진해야지 계속 근데 기업들만 부르족치면 그 자리에서는 뭐 계획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걸 어떻게 계속 감시 감독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또 안 했을 때 페널티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됐던 지난해 상황을 보면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 3명 가운데 1명은 취업을 안 한, 취업을 혹은 못한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참 취업문이 어렵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취업자들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그만큼 맞춰져 있지 않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단순히 뭐 18만 개 이런 숫자보다는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미스매치를 줄일 수 있는 일자리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일단 뭐 전체 우리 고용 시장에서 취업자 수가 한 2,7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한 650만 정도 네. 제외하고 나면 한 이제 2,000만 정도 2,000만 정도 네. 되죠. 그 중에서 사실은 소위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네. 뭐 금융기관들 다 합쳐가지고 민간 부분에 대기업들 해가지고 한 300만 개 일자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무원과 공기업 다 합쳐서 한 200만 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합쳐서 한 500만 개 일자리 이것들을 이 속에 대학생들이 다 진입하고자 하는 거죠. 모든 청년들이 거기에 다 진입하고자 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사실 이제 나머지 일자리는 다 중소 중견기업들이 다 담당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앞서도 다 미스매치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갔다가 대기업으로 다시 올라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 그렇죠. 예, 이 사다리가 거의 끊겨 있는 이런 구조이기 그래서 때문에 시작을 잘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거거든요. 시작을 늦게 하더라도 잘하기 예. 위해서 취준생이란 말이 나오기 그러니까요.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뭐 공무원 되기 위해서 노량진에 가 있고 이런 네. 것들인데 사실 이제 공무원 되기 위해서 노량진 가 있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려가 대단히 큰 거죠. 그런데 그 학생들을 보러 뭐라 할 것이 아닙니다. 그 공공부문 공무원을 많이 뽑으니까 당연히 그쪽 그렇죠. 시장이 넓으니까 거기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뭐라 할 것이 아니고 국가가 결국 민간 부분에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내느냐 부분인데 저는 뭐 18만 개 일자리를 갖다가 정부가 이야기한다서 하는 것도 아니죠. 일부는 예를 들어서 뭐 정부한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과도하게 계획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업들이 휴먼 리소스 이 캐피탈을 갖다가 어떻게 인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미래의 성과가 달리는 부분이거든요.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두 명의 스타가 멀리 살리는 거 아니고 우리의 뭐 대단히 높은 고등교육률이 높은 인적 자원들이 우리 기업을 먹여 살리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채용해야 된다. 예. 물론 없어지죠. 아까 말한 대로 현대자동차 기준으로도 그렇고 뭐 조선소도 그렇고 다 이제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분들 나가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새로운 부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저는 18만 개 저런 약속은 저는 지켜주리라고 첫째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중소 중견기업들과 이 기업들의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 장려금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올해 예산으로 한 8조 정도가 들어가 있고 내년은 이제 7조 7천억 정도 이렇게 고용 장려금으로 되는데 네. 이거 과연 유효한가? 대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부가 돈 조금 더 준다 해서 그 고용 창출하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정부의 세금만 들어갈 뿐이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중소 중견기업들도 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른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을 지급하면 사중 손실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지원금을 받는 청년들 뽑고 일정 기간 지나면 걔네들은 내보내고 또 다시 또 지원금 받기 위해서 받기 뽑고 위해서. 왜냐하면 숙련도가 낮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용 장려금 부분들은 뭐 OECD 국가들에서는 그렇게 확장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사는 것이 이제 적극적 고용 시장 정책으로 해놔가지고 직업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취업 서비스를 연결시키는 이런 구조들.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없애가지고 지금 이 학생들이나 이 취업자들이 어떻든 중소기업도 선택할 수 있도록 또 네. 비정규직과 이 임금 격차를 없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OECD 국가들은 고용은 불안하더라도 비정규직이 임금의 격차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제도를 고치고 이런 쪽으로 나서야지 대기업한테 지금 고용지원금 준다 해서 도움도 안 되고 중소기업은 그걸 당장은 도움은 되지만 그걸로 인해서 채용을 더 늘리지 않습니다. 결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진짜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현실을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어떠세요? 지금 대학교 분위기들도 좀 궁금한데 최근에 발표된 뭐 자료들 보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전공하고
이제 직업 간에 일치하는, 그러니까 불일치율을 보면 일치하지 않는 비율이겠죠. 이게 5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공 살려서 직업을 갖는 경우가 반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일 텐데 OECD 뭐 22개국 중에 1위라고 하고, 이런 미스매치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전공을 좀 살려서 스페셜리스트를 육성해서 뭔가 일을 갖게 하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발전이나 향후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서라도 훨씬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원론적으로는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실제로 이제 대학의 현실을 보게 되면 대학의 구조조정이나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어려움을 넘어서서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학과의 인원을 줄이는 것은 결국엔 학과의 존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해당 학과의 교수님뿐만 아니고 해당 학과의 학생들 그리고 졸업생들까지 하나의 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과의 정원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것은 반대, 그러니까 뭐 졸업생까지 나서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거의 불가능하다 말씀이신 거죠. 예.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이걸 옥죄고 있는 게, 목을 조르고 있는 게 뭐냐, 교육부입니다. 교육부는 대학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대학과 협력하고 대학을 어떻게 변화시키려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각종 어떤 사업을 통해서 또는 지원금을 통해서 대학의 지원을 강제적으로 줄이고 그리고 자신이 얼마 전에도 뭐 대학 이 최근에 뭐 역량 평가가 했는데 그 평가 기준을 다시 이제 번복하고 새로 또 평가하겠다 해가지고 좀 이 빈축을 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미스매치를 해결한다고 우리가 총론에는 모두가 찬성하지만 강론에 들어가면 일단 대학이 그 가능하겠는가 할 때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현재 이제 대학 구조를 유지하면서 그나마 이제 유연한 우리가 이 고용 구조를 좀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학 졸업 후에 어떻게 재교육을 시킬 것인가 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미스매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IT 업종들,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소기업의 IT 쪽의 기업들은 인력을 고용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제조업 쪽,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만 제조업 쪽은 가지 않으면서도 IT 쪽에 심지어는 중소기업이 아닌가 스타트업에도 가려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취업에 대한 상담을 할 때 스타트업을 가겠다고 서슴없이 말하는 걸 보면서 야, 참 용기가 가상하기도 하고 야, 얘들은 참 그러니까 자기가 뜻을 가지고 의지가 있고 미래 전망이 있는 곳은 가려고 하는구나. 예를 들면 스타트업은 예를 들면 임금이라든지 고용이 대단히 불안정합니다. 근데 그런 걸 이야기를 해줘도 자신은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부가 이제 중소기업들, 중견기업이라고 하나의 카테고리로 그걸 묶어서 하는 게 문제다. 그러면 제조업과 이제 비제조업, 특히 IT 쪽을 분리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IT 쪽에 특히 인력의 공급이 부족하다면 졸업 이후에, 그러니까 일단 대학이 그런 어떤 유연한 어떤 대응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대학 졸업 이후에 어떤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미스매치를 해소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해줘야 되고 뿐만 아니라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인력을 공급하는 것보다 자동화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전공,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전공들과 직업들이 맞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마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당연히 수업료를 내야 되니까 학자금 대출을 받든지 해서 어떻게든 이제 비용을 내잖아요. 내고 나서 이 전공, 내가 돈 들여서 배운 공부에 대해서는 결국 활용하지 않고 다른 걸 지금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공부를 또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그게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과정에서 또 누군가는 취업이 되고 누군가는 또 도태되면서 거기서 또 다른 또 시간을 계속 써야 되는 과정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참 전체적인 좀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을 좀 해야 될 문제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우리 이 교수님은 학교 오래 계셨고 저는 뭐 학교 간 지 얼마 안 되니까 산업계 좀 있다가 어떠세요? 보면 사실은 이 정말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대학 구조조정 말씀하셨던 교수님 정확하게 말씀했지만 이거는 양자가 다 문제 있는 거예요. 대학 내부에서도 개혁을 거부하고 왜냐하면 또 교수님들 자기 밥그릇이 달려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개혁을 거부하고 있고 일자리죠, 또 이 교육부도 이걸 어떻게 국가 산업 미래 발전 이런 차원보다는 통제의 대상으로만 생각해서 그냥 규제만 하려고 하니까 둘 다 문제가 있는데 근데 기업에 있다가 가서 본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게 이럴 데 없죠. 그래서 사실은 교수님들도 이제 기득권을 좀 어느 정도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과감한 학과 간 통폐합이라든지 또 성장 분야의 산업의 학과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정원, 대폭적인 정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부분은 학교 내에서도 혁신이 있어야 되고 교육부도 좀 더 과감해야 된다라고. 플러스 알파로 좀 학교 졸업 이후에 왜냐하면 모든 어차피 그 뭡니까 졸업하고 나서 자기 전공하고 매치 안 될
가능성은 뭐 우리나라가 좀 상대적으로 높지 외국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 본다면은 물론 졸업 교육도 가능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잘 안 돼가 있는 게 이 학제간 교육 혹은 복수 전공 이런 것들이 물론 요즘은 저희들 대학 다닐 때보다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주 전공에 많이 매몰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외국의 학생들 만나보면 거의 2개 혹은 3개 정도 전공을 비슷한 비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IT 관련되는 것들은 하나씩은 갖고 자기 뭐 있군요. 주전공 있다 하더라도 그 주전공 못지않게 신경 쓰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뭐 자유전공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도입돼 있고 또 주전공에 대해서 따야될 학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많기 때문에 2-3개 복수 전공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 상승해요. 그래서 대학 내부의 뭐 혁신이라는 게 무슨 교수님들 이른바 비인기 학과나 취업 잘 안 된 학과를 하루아침에 없애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네. 그건 뭐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어렵죠. 예. 예. 학제간 이렇게 좀 복수 전공이라든지 이렇게 자유전공을 좀 대폭 확대해가지고 점진적으로라도 졸업하고 나서 좀 대처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 필요하고 또 우리 교육부도 정말 너무나 그 좀 참 고루하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요. 네. 좀 혁신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네. 그 우선 욕 안 먹으려고 그러고 첫째는. 둘째로는 그냥 문제 안 생기고 통제에만 급급하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그런 것들은 안팎으로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대학교가 취업사관학교냐라는 비판도 있어요. 취업만 하려고 대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네. 지적도 있지만 최근에 청년들이 워낙 일자리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게 미스매치되는 상황들이 있고 사실 저도 제 대학 전공을 살려서 온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좀 많이 하거든요. 이걸 저도 이제 이쪽에 오기 위해서 공부를 또 하고 돈을 또 들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해주고 뭔가 연속성을 가져다주면 참 좋을 텐데 요즘에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과 상관없이 누구나 요즘에 코딩 배우려고 하고 IT 개발업자가 워낙 각광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든 뭔가를 하려는 아등바등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어쨌든 구조적이든 체계적이든 어떤 식의 개혁 혹은 혁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제 사실은 요즘 흔히 있는 이야기로 문송합니다. 네, 문과라서 죄송하다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 얘기예요. 예,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뭐 4차 산업혁명으로 진입하고 있고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언택트가 가속화되는 이런 과정에서 빅테크로의 진입은 뭐 다들 뭐 지금 가까이 가 있고 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뭐 그러니까 금융기관들마저 은행이나 뭐 증권회사나 금융기관들마저 문과생들 거의 안 뽑습니다. 네, 개발자들, 거의 예, 이과생들, 이과 네. 출신으로 해서 그다음에 그 IT라든지 뭐 이런 디지털과 관련해서 어떤 좀 경험이 쌓았는지 이런 것을 갖다 취업할 때 거의 보니까요. 물어봐요. 예. 그런 것들 자기 소개서에 그렇죠. 어떤 그런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불가피하게 가야 할 길이죠. 그런데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다. 70% 전체 70% 정도가 뭐 대학을 다 가고 있는 이런 구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학생들의 취업률은 3분의 1도 취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 구조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전공도 제대로 못하고 가고 있는 이런 구조 속에서 그래서 이것을 좀 낮추는 방안과 관련해서 네. 사실은 이제 마이스터고라든지 이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꽤 괜찮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또는 전문대를 졸업해도 꽤 괜찮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좀 고민하고 제출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대학으로 들어와 있는 이 상태고 이 상태에서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보면 회사에서 저희들이 느끼는 게 신입사원 들어오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실제로. 왜냐하면 가셔야죠. 산학 협력이 다 끊어져 있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데 뭐 또 캐나다나 이런 데들 가면은 뭐 공대 출신들은 기업에 가서 뭐 한 학기 동안 일하면 3학점 다 인정받는다는 거니까 학점을 인정받고 그래서 거기서 배운 기술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바로 현장에 또 쓸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인데 예. 우리는 다 끊겨 있고 이제 뭐 불과 몇 년 전에는 인턴제라 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기업에 가서 이렇게 스터디하고 경험을 그걸 할수 갖다가 있는, 이제 네. 학점으로 또 뭐 일정 부분 인정받기도 하고 또 취업할 때 조금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되고, 했었죠. 네. 근데 그것도 다 없어졌어요. 조국 사태 이후에 부정치익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금융기관들 인턴들도 다 없애버린 이런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롯이 취업과 관련된 교육, 취업과 관련된 자기의 인적 자원의 개발은 대학생들한테 스스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제대로 그것과 관련해서 산학협력을 가서 안 되니까 취준생 기간 하면서 뭐 언론사는 언론고시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 문과생들이든 이과생들 코딩 준비하고 이러면서 별도의 돈이 떠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적 영역에서 직업훈련과 관련해서 정부의 역할이 사실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우리는 뭐 직접 일자리 창출에 이런 돈은 많이 쓰는데 우리가 직업훈련과 관련된 예산이 일본보다 7배나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직업훈련은 전혀 되지 않아요.
이게 쓰고 있는 민간에다 그냥 알아서 학원에 사설 학원에 가서 등록하면 그도 정부가 지원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과연 제대로 된 인적 자원이 형성될 수 있는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가, 빅테크로 진입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휴먼 리소스가 정말 제대로 지금 축적되고 있는가 관련해서 답하지 못하는 사태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과연 정부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진단하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좀 의문이 되는 경우가 내년 같은 경우는 조기 취업 성공 수당이라는 걸 새로 신설을 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청년들의 취업 유인을 좀 높이기 위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구직자가 3개월 이내 취업하면 5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뭐 일종의 수당 개념의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예산이 1조 5천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결국은 빨리 취업하면은 어쨌든 돈 더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빨리 취업하는 게 청년들이 바라는 것일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제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질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속도의 문제일까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마중물 이야기를 좀 합니다만 네. 정부의 이제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역할은 어디까지 보조적으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당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당을 가지고 또는 약간의 어떤 경제적 보조를 가지고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면 아마 미국이나 유럽, 뭐 일본과 같은 나라는 뭐 일자리가 넘쳐날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과거에 지금부터는 2000년대 이제 일자리가 이제 특히 유럽에서는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게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온 개념이 이제 잡 쉐어링, 즉 일자리를 공유하는 이런 개념들이 유럽에서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들도 결국 고민했던 게 끊임없이 고민한 게 뭐냐면 지금도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주면 보조금을 주면 결국에는 취업하는 의지가 늘어날 것인가 하는 건데 반대로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도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떤 고용을 하려고 했더니 어떤 지원자들이 그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극단적으로 뭐를 해줘도 도덕적 해이를 생각한다면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빨리 고용을 하고 지원자 같은 경우는 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빨리 일을 하고 단기간에 그만둬버리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기업들이 고용할 수밖에 없는 고용을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이런 구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인구가 이제 줄고 있고 특히 이제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대졸자 1인당 대략 한 1.6개 그러니까 1인당 2개의 잡 오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갔을 때 참 재미있게 봤던 게 뭐냐면 어떤 그 식당 그러니까 식당이었는데 체인 식당이었는데 화장실에 가니까 어떤 그 구인 광고가 있냐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올 경우에 도쿄 같은 그런 대도시로 안 가도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을 해도 된다. 하지만 모든 조건은 똑같다라는 거 그리고 정규직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빨리 좀 꼭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붙여놓은 걸 보고 한참 웃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사람이 절실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교육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차피 대학을 떠나서 그러니까 대학 이후에도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평생교육 시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좋은 양질의 어떤 인력을 공급을 하고 기업들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력 구조를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청년 실업의 어떤 심각성과 미스매치 문제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정부가 매달 나오는 고용 지표를 발표하거나 이럴 때 얘기를 하는 게 청년 실업률이 개선됐다라는 얘기도 요즘에 많이 하고요. 또 고용률이 나아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들었던 얘기 중에는 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99.9%까지 고용이 회복됐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 통계의 마법인데 그 전에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거 우리 보니까 고용 창출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연간 한 31조 원 정도 예산을 쓰고 있어요. 31조요. 전체 국가 예산이 500조 좀 넘는 범위라면 600조, 대단히 큰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500조 그 내용을 보니까 약 8가지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38가지 정도 정책이 있는데 이게 31조가 들어가는데 어떤 거는 제가 보더라도 상당히 바람직한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그야말로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기업이나 혹은 그 취업 지망자를 유발하게 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이게 31조 원 이 아이템별로 한번 왜 검증을 안 하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좋은 제도는 더 키우고 그렇죠. 이건 실효성이 없다 생각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한 번 시작한 거는 거두듯이 하고 계속 해마다 정액하고 아이템을 늘리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해서 정말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거는 계속 강화시키되 불필요한 예산은
구조 조정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계 관련해서는 아무리 상황이 경제 상황이 나쁘더라도 찾아보면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난달에 마이너스 10% 성장했다. 이번 달에 마이너스 5%로 줄었다. 그럼 그게 성장한 겁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정부는 여전히 보면 항상 마이너스인데. 그런 식의 어떤 뭔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 어떻게 긍정적인 걸 찾아가지고 예. 이를테면 고용 통계도 뭐 겨울에 7호 사업성으로 단기 알바생 일자리 막 재놓고 취업자 늘었다. 네. 그런 거. 물론 어느 기업이나 어느 정부든지 PR을 합니다. 이른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다. 좋은 것만 홍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어느 조직이나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부합되는 거여야죠. 이를테면 정확한 문제의 진단이나 반성 없이는 개선안을 마련하기 어렵거든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나쁜 거를 갖다 좋다고 이렇게 이걸 홍보를 하고 그걸 감추기 시작하면은 그에 대한 적절한 문제 진단과 해답을 찾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홍보를 위해서 뭐 조금은 뭐 마사진 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예. 본질적인 거, 기본적인 스토리라인을 흐트리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좀 부풀리거나 네. 이제 왜곡되게 이렇게 통계 숫자를 가지고 전혀 중요하지 않은 아주 극히 일부 긍정적인 것만 가지고 그게 전부냐 하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설명이야말로 문제 해결에 대한 첫걸음이다. 그런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좀 말씀드리면요. 네, 교수님 짧게만 좀 듣겠습니다. 실업 통계가 왜곡이 되는 게 뭐냐면 확장 실업률이라는 개념과 실업률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실업률, 그러니까 실업률은 예를 들어서 구직 활동을 포기하면 안 들어갑니다. 기본 모수에.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시생들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포함이 안 그리고 되죠. 단기 알바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확장 실업률 개념을 도입하면 기존의 현재 청년 실업률보다 3배가 뜁니다. 거의 한 22% 정도로 뛰거든요. 그러니까 이 확장 실업률을 그걸 도입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정확한데 네. 모든 정부가 그렇습니다만 정부는 자기에게 이런 유리한 그렇죠. 기존 실업률 지표고 좋은 실업률 지표들을. 지표도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타이트하지 않습니다. 선진국 오히려 타이트하게 그걸 기준을 잡는데 그러나 또 통계에 있어서의 일종의 조금 착시 또는 그 편의적인 자의적인 이용 이런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모든 정책들이 그렇지만 특히 이 고용 일자리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정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연학 교수, 정용건 대표, 위정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